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알고 보면 충분히 좋은 엄마라는 주제로 얘기를 할 거고요. 애착이라는 단어는 임신을 할 때부터 혹은 임신 전부터 막 애착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잖아요. 그리고 뭐 이제 제가 임신했을 때는 틴살 크림이랑 막 그게 되게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임신하면 다 그거 선물로 주고 바르셨어요? 그리고 뭐 오일이랑 막 그런 거 왠지 그거 발라줘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이제 광고 화면에 굉장히 예쁘게 생긴 외국인 그 피부가 정말 좋은 임산부가 정말 예쁜 배를 이렇게 만지면서 되게 예쁘게 웃고 계신 그걸 보면서 되게 부담스러웠거든요. 저렇게 예쁘게 꾸며야 되나?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저는 이제 애착도 약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애착이 너무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니까 되게 겁을 먹고 또 애착이 잘 될까? 혹은 나는 우리 부모님과 잘 못 지냈던 것 같은데 괜찮을까? 이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애착은 다들 아시다시피 아이가 주 양육자와 맺는 끈끈한 정서적 유대 관계를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애착과 또 비슷한 걸로 유대감이라는 게 있어요. 본딩. 이거는 부모가 아이에게 갖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하면서 아이를 그리고 양육하게 되면서 갖게 되는 부모의 마음을 얘기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애착 행동이라고 해서 이거는 아이가 하는 거예요. 아이가 엄마의 혹은 아빠의 돌봄을 유도하기 위해서 울거나 가까이 가거나 눈을 맞추거나 웃는 이런 걸 말하거든요. 그래서 애기들은 되게 본능적으로 보호받기 위해서 귀여운 행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애착 행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애착은 유대감과 애착 행동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만들어내는 아이와 나와의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정된 애착의 필수 3요소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데 반응성, 민감성, 일관성이죠. 제가 부모와 아이의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아이는 아직 미성숙한 존재다 보니까 부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중에서 이 세 가지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감성은 우리 아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아채는 능력. 반응성은 그것에 대해서 뭔가 조치를 취해주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런 민감하고 반응적인 모습을 얼마나 일관되게 유지하느냐입니다. 그러면 이 애착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 이 애착은 내적 표상입니다. 그래서 애착이라는 건 우리가 초기 3년이 뭐 중요하다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그 초기 3년간의 경험을 가지고 이 아이가 세상과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이미지를 만들거든요. 이 아이가 태어나면은 처음 만나는 사람이 부모님이잖아요. 그럼 이제 부모하고 관계 경험을 통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어떤 이미지를 형성하고 또 부모로 대표되는 세상, 외부 세계에 대해서도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3년간 경험했던 그 반복되는 경험을 통해서 기본 틀, 심리적인 틀을 형성하는데 그게 이제 내적 작동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내적 작동 모델을 기본으로 해서 이후의 대인관계를 만들어 가기 때문에 애착 경험의 질이 중요하다고 하고 이제 인간관계의 싹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애착은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애착 경험을 통해서 나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미지를 만든다고 했잖아요. 여기 보면은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고 또 타인에 대해서도 타인, 세상이 믿을만하다 이렇게 되는 이제 긍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한 것을 우리가 안정형 애착이라고 합니다. 근데 자기 자신이나 혹은 타인에 대해서 뭔가 좀 불안정한 좀 이제 부정적인 이미지를 더 많이 형성했다 하면은 그게 불안정 애착이고 그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회피형 애착, 양가형 애착, 그리고 혼란형 애착이 있는데 혼란형 애착은 사실 1%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안정된 애착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안정된 애착은 이제 초기 앞서 말했듯이 부모님이 민감하고 반응적인 모습으로 일관되게 아이와 상호작용을 했을 때 우리 아이가 세상이 살만한 곳이구나, 나는 사랑받을 만한 존재구나 이런 마음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 그리고 타인에 대한 신뢰를 얻게 되고 뭔가 내가 불편하더라도 위로와 보살핌을 통해서 이게 더 나아질 수 있다, 좋아질 수 있다라는 그런 안정감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영유아기 초기 발달 과업이 바로 신뢰감입니다. 그래서 안정된 애착을 형성한 아이들은 세상에 대해서 탐험을 할 그리고 호기심을 가진 준비가 되어 있죠. 그리고 뭔가 갈등이 처했을 때도 누군가 부모가 나를 도와줄 것이라는 한 구석에 있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갈등이 생기더라도 너무 좌절하는 게 아니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게 됩니다. 근데 불안정 애착 유형을 조금 간단히만 살펴보면은 회피형 유형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그나마 괜찮아요. 근데 타인에 대한 믿음이 조금 부족한 경우입니다. 이제 어떤 경우에 이렇게 되냐면 부모님이 너무 무기력하거나 너무 힘드시거나 아니면 어떤 이유로 인해서 이 아이가 필요할 때 도움을 제때 주지 못한 경우에 이 회피형 애착이 형성이 될 수가 있는데, 이 친구들은 가서 뭐 안기고 가서 울고 엄마 나 살펴줘, 아빠 나 안겨줘, 나 도와줘 이렇게 계속 뭔가 요구를 했는데 반응이 계속 안 오는 거예요. 그럼 초반에는 몇 번 더 시도를 하다가 계속 반응이 안 오니까 그때 생기는 게 학습된 무력감입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애착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사라지거나 아니면 힘들 때조차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거나 너무 성숙해 보여가지고 속상한 것도 표현하지 않고 떼부림도 너무 없고 그리고 또래 관계에 대한 기대감도 적습니다. 왜냐하면 타인에 대해서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아본 경험이 적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생기고, 이제 두 번째 불안정 애착은 저항형, 양가형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타인에 대해서는 믿음이 있어요. 근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믿음이 부족합니다. 나는 사랑받지 못할 수도 있어. 나는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야. 저 사람이 날 언제든지 떠날 수 있어. 이런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이러니까 항상 의존합니다. 그래서 감정 표현을 그냥 엄마 나 도와줘 이 정도로는 안 되고, 엄마 나 제발 도와줘 제발 도와줘 난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이렇게 극단적으로 되게 세게 해야만 내가 먹힐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과하게 요구하고 떼를 부린다. 그리고 이제 본인이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없으니까 매사에 초조하고 좀 매달리는 경향이 있겠죠. 그리고 이런 친구들은 부모에 대한 사랑도 있는데 반대로 미움도 같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양가 감정이 있다고 해서 양가형이라고 하는데, 저 사람이 너무 좋고 저 사람이 꼭 있어야 하는데 저 사람이 떠날까봐 너무 불안한 거예요. 예전에 이제 이렇게 소싯적에 연애하실 때 그런 경험이 있을 수도 있어요. 굉장히 이렇게 웃으시는데요. 그래서 내가 충분히 사랑받을 만한 존재라는 이런 믿음이 안 생겨가지고 계속 매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매달리는데 반대로 부모가 와서 위로를 해줘도 별로 위안이 안 돼요. 왜냐면 또 언제 떠날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런 양가형 애착이 되는 친구들은 부모님들이 좀 불안정한 경우 그리고 일관성이 부족한 경우에 이런 경향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나와 내 아이와의 애착 관계는 무엇으로 판단하느냐? 결국에는 질적으로 평가를 해야 합니다. 질적이라는 것은 아이가 부모와 함께 있을 때 편안함을 느끼는지, 부모를 안전기지 삼아서 아이가 탐색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아이가 갈등이나 어려움이 생겼을 때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위로를 구하는지, 그리고 내가 위로해줬을 때 아이가 다시 안정감을 찾는지, 이것이 이제 중요하고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부모 자신이 아이와 있을 때 편안한지 여부입니다. 저는 부모님들한테 이제 여쭤봅니다. 부모님이 아이랑 단둘이 있으면 마음이 어떠세요? 이제 막 초조하고 내가 둘이 있으면 무슨 일이 날 것 같고, 가끔 어떤 분은 아이와 단둘이 있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은 이 감정이라는 거는 나 혼자 나누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애착도 나 혼자 아이한테 주는 게 아니라 관계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내가 그런 불안함을 느끼고 있다면 그것은 불안정 애착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뭔지 모르겠지만 나는 내 아이랑 같이 있을 때 뭐 힘들 때도 있죠. 힘들 때도 있고 뭐 짜증날 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되게 편안하다. 얘가 하는 게 왜 그런지 알겠고, 얘가 했을 때 내가 힘들지만 도와줄 수 있고 컨트롤이 가능하다, 이런 믿음이 있다면 그것은 안정된 애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정된 애착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애착에 대해서는 너무 또 걱정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관계라는 것은 둘이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모 자녀 사이에도 궁합이 있습니다. 그것을 굿니스 오브 핏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녀와 부모의 합치도, 내가 다 낳은 아이지만은 되게 그냥 너무 이해가 잘 되는 애가 있고, 얘는 진짜 내 속으로 낳은 아이지만 너무 이해가 안 되고, 혹은 내 배우자랑 너무 닮아서 더 짜증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게 합치도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아이를 이해하기 쉬우면은 좀 더 육아도 쉽고, 육아가 쉬우면 부모가 기분이 좋죠. 나 잘하고 있네. 부모 효능감이 생깁니다. 합치도가 낮으면은 내가 열심히 해도 결과가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육아가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부모 자녀를 어렵게 하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일단 아이 있어서는 까다로운 아이를 키우면 당연히 힘듭니다.
혹은 이제 아이가 신체 질환을 가지고 태어나거나 아니면 어떤 발달에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다른 일반적인 육아보다는 힘듭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부모하고 너무 기질이 다른 경우도 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민감성을 발휘하기가 어렵죠. 그리고 부모 입장에서는 임신했을 때 어떤 어려움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산후에 우울증이 있다든지 아니면 부모 자신이 해결되지 않은 어떤 애착 문제가 있다든지 다른 신체 질환이나 정신과적 문제가 있으면 부모의 합치도 그 육아가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환경적으로는 어떤 경제적인 문제, 어떤 사별이나 이별, 그리고 뭐 지지체계가 부족한 경우 한부모 가정 당연히 육아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되거나 혹은 이런 경우가 꼭 아니더라도 계속 노력을 했는데도 육아가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하면은 저는 소아정신과 상담을 권유를 드리는 편입니다. 소아정신과를 가는 거는 되게 특이한 사람, 혹은 되게 문제가 심각한 사람이 가거나 혹은 소아정신과에 가는 것 자체가 뭔가 내가 부모로서 실패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미루게 되는 경향이 있으세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금쪽이가 굉장히 유행인데 정말 극단적인 케이스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저 정도 돼야 정신과에 가는 거 아닌가 하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금쪽이에 나오는 케이스는 굉장히 이제 심각한 경우고 그렇게 심각하지 않아도 소아정신과는 방문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질이라고 하는 거는 타고나는 성향입니다. 이건 유전자, 생물학적인 성향이라서 바뀌는 게 아니라 점점 성숙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크게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순한 아이, 까다로운 아이, 선천적으로 적응하는 아이. 순한 아이가 50%나 있다는 사실에 동의하시나요? 혼합도 한 30% 되고요. 이 중에 50%는 사실은 순한 아이다. 네, 아무도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요 정도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기질에 대해서 좀 더 우리 아이 성격적인 특성 혹은 보이는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걸 준비했는데 크게 세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자극을 추구하는 성향, 위험을 회피하는 성향, 그리고 사회적인 민감도. 그래서 자극 추구가 높은 친구들은 호기심이 굉장히 많고 활동적이면서 탐색을 많이 하는 친구들입니다. 자극 추구가 낮은 애들은 별로 세상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친구들이죠. 위험 회피가 높으면은 긴장을 많이 해요. 그리고 밖에 나가면은 일단 여기는 뭐지 한번 확인부터 하는 스타일. 그리고 위험 회피가 낮으면은 겁이 없죠. 그다음에 사회적 민감성은 사회적인 관계를 얘기하는데 사람한테서 오는 데서 만족감을 많이 얻는 성향을 얘기합니다. 이제 누가 칭찬해주면 좋아하고 그다음 누구한테 가서 애착 행동도 많이 하고 막 인사도 하고 싶어하고 이런 걸 얘기하고 사회적 민감성이 낮은 친구는 이제 좀 마이웨이 옆에서 누가 뭐라 하든 별 신경 안 쓰고 꿋꿋이 혼자 거 하는 친구들. 이 세 가지를 저중고로 세 개로 나뉩니다. 그래서 총 기질을 3 곱하기 3 해서 27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사례 두 가지만 할 건데 이게 이제 애착이랑 기질이 조금 헷갈리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분리불안이 심하면 불안정 애착인가요? 분리불안이 좀 오래 가는 친구들이 있죠. 어떤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만 3, 4세가 지나도록도 이 분리불안이 잘 해소가 안 되거나 혹은 만 3세 이전인데 굉장히 분리불안이 심해서 기관에 못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애착으로 인한 건지 기질로 인한 건지를 구분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애착으로 인한 분리불안인 경우에는 분리불안뿐만 아니라 다른 상황들에서도 계속 뭔가 긴장되고 불안한 모습이 보입니다. 수면이 좀 부족하다든지 또래 관계 내에서도 계속 긴장을 하고 불안해한다든지 이런 모습이 보일 거고요. 근데 애착은 괜찮은데 분리불안이 오래 가는 친구들도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좀 까다로운 친구들, 느리게 적응하는 친구들, 그리고 위험 회피가 높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하고 너무 잘 맞고 애착도 좋은데 기본적으로 분리불안이 조금 오래 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아이는 부모를 별로 찾지 않고 낯가림이 너무 없어요. 우리 아이 괜찮은 건가요? 나를 별로 안 좋아하는 건가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자극추가 굉장히 높으면서 에너지가 높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자극을 쫓는 경향이 너무 높다 보니까 긴장보다는 탐색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애착의 문제라기보다는 기질의 문제로 봐야 됩니다. 근데 이게 정말로 애착의 문제인 경우에는 뭐 새로운 게 없는데도 부모한테 옆에 오지 않는다든지 부모하고 같이 놀고 싶어하는 이런 애착 행동을 보이지 않는다든지 기본적인 부모와 상호작용의 시도 자체가 부족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애착 문제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기질이랑 애착이랑 헷갈리지 않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질은 결국 그 타고난 천성이죠. 이 타고난 천성은 양육, 환경이라는 것을 통해서 성숙이 되는데요. 기질과 환경이 합쳐져서 결국에는 성격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기질이 최초의 반응에 영향을 주는 요소라고 하면은 성격은 최종 행동에 결정짓는 요소입니다. 근데 이 성격을 결정짓는 데는 환경적인 양육이라는 것이 중요하니까 우리 아이의 기질을 잘 이해해서 성숙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 부모님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Good Enough Mother라는 용어를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거는 위니코트라는 제가 존경하는 소아정신과 선생님께서 하신 말인데 충분히 좋은 엄마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통의 부모라면 충분하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보통의 부모라는 것은 결국 힘들기도 하고 실수도 하고 또 완벽하지 않은 부모가 보통의 부모고 우리 지금으로 충분하고 잘하고 있다. 그래서 보통의 육아를 하자 이렇게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